안녕하세요. 금융제도론 연구 11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그 리스크 앤 리턴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10장, 11장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그 투자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그 수식 같은 것도 좀 풀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우리는 수식 같은 건 약간 배제하고 좀 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따로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그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장 내용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10장, 11장은 좀 투자론, 인베스먼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제 12장부터는 자본 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2장, 13장이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본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 자본 구조가 뭐냐면 기업의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부채로 조달할 수 있고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총 자산은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무 상태표 배울 때 다 이런 내용을 배웠었죠. 바로 그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중을 몇 대 몇으로 그 구성할 것이냐, 그게 바로 자본 구조예요. 영어로는 캐피탈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본 구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재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기업 재무라는 학문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런 발단이 되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전까지는 금융이라는 분야가 딱히 그 경제학이라는 큰 줄기에서 금융이라는 분야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자본 구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기업의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활동도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1950년대 말 60년대 초가 되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업의 자본 구조, 그 기업 재무 그리고 금융이라는 학문의 한 분야가 경제학으로부터 이제 한 가지가 뻗어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배울 거예요. 코스트 오브 캐피탈, 우리말로 하면은 자본 비용이죠. 코스트 오브 레이버 하면은 노동 비용이고요. 우리가 생산의 이 요소라고 하잖아요. Two factors of production. 생산을 하는데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자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노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 수업을 들었으면 생산함수, 프로덕션 펑션 이런 거 할 때 뭐 프로덕션 펑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 뭐 Q는 생산량은 뭐 어떤 K와 L의 함수이다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여기서 K에 해당하는 게 캐피탈 자본이 되는 것이고 L에 해당하는 게 레이버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레이버는 그 노동경제학이나 그런 데서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우리는 캐피탈, 금융은 캐피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생산의 이 요소, 캐피탈과 레이버. 캐피탈은 쉽게 말하면 돈이죠.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캐피탈. 그 다음에 레이버는 이제 인력이죠. 노동력. 우리가 뭐 장사를 하려면은 뭐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노동력. 돈만으로는 안 되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자본이 되었든 노동이 되었든 이 두 가지 모두 비용이 발생해요.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자본을 조달해야 되고 노동력을 조달해야 되는데 둘 다 조달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자본에 대한 비용을
cost of capital이라고 부르고 노동에 대한 비용을 cost of labor 또는 labor cost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에 대한 비용도 있고 노동에 대한 비용도 있잖아요. 근데 노동에 대한 비용은 단위를 뭘로 표시하느냐? 단위는 보통 뭐 연봉, 시급, 뭐 월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레이버에 대한 코스트는 자본 노동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돈이 연봉, 뭐 월급 뭐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달러다. 1년에 그러면 이거는 10만 달러 per year가 되는 거죠. 한 사람당 1년에 10만 원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노동의 단위는 달러 per year and man이에요. 한 사람당 1년에 얼마 또는 한 사람당 1시간에 얼마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뭐 시급으로 친다면은 뭐 시간당 10달러 뭐 이렇게 hour가 되겠죠. man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당 한 사람당 그리고 시간당 10달러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캐피탈 자본 비용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본 비용은 쉽게 생각하면 뭐 이자율 같은 것도 일종의 자본 비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돈 뭐 10만 달러가 필요한데 10만 달러를 은행에서 빌려요. 그러면은 10만 달러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은행에. 그런 게 이제 자본 비용인 거예요. 내가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제 지불해야 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이제 이자를 지불하고 뭐 예를 들어서 주주에게 돈을 투자받았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투자 수익을 지불하고 이런 게 이제 자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본 비용은 금액으로 쓰지 않아요. 우리 여기 레이버 코스트는 금액으로 썼잖아요.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자본 비용은 금액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자본 비용은 퍼센트로 써요. 예를 들면 5% per year 이런 식으로 1년에 5%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본 비용의 단위는 퍼센트 per 시간이에요. 1년에 몇 퍼센트, 한 달에 몇 퍼센트 이렇게. 그래서 이자율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돈을 얼마를 조달하든 이제 그 조달받은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내는 돈, 금액 내가 이자를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0만 원 낸다. 그럼 10만 원을 자본 비용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중에 1%인 10만 원을 이자 비용으로 낸다. 그러면 우리는 자본 비용을 1%라고 부르지 10만 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내용을 하나 하고 있는데 자본 비용의 단위는 퍼센트다. 시간당 퍼센트, 1년에 몇 퍼센트, 한 달에 몇 퍼센트, 하루에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은 자본을 조달할 때 자기 자본으로도 조달할 수 있고 부채로도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따로따로 일단 계산해야 돼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채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본 비용의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보면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The cost of firm for capital funding은 즉 그 자본 조달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비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회사는 자본 조달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본을 돈을 끌어오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대쪽 그 펀드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의 입장에서는 리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회사가 있고 기업이 있고 투자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자는 기업한테 뭘 대줘요? 투자자가 기업 쪽으로 주는 돈은 자본을 조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쓸까요? 자, 기업이 왼쪽, 투자자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기업으로 자본이 가요. 그럼 이거 자본에 대한 대가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자본을 썼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그거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투자자가 자본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1% 수익을 받았다. 그게 대가죠. 자본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익.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이에요. 근데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을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대가,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본 비용. 따라서 얘는 자본 비용이라는 말하고 투자 수익률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입장 차이만 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인 것이지 사실은 같은 금액, 같은 퍼센트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수익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같은 개념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핸드폰 소리를 좀 꺼놓고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수익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같은 개념이다. 이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자본 비용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수익률을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투자자의 수익률이 기업 입장에서 비용과 같은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금액이라 그랬죠. 같은 퍼센트. 따라서 자본 비용은 수익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자본 비용의 자본 비용의 단위를 퍼센트로 썼잖아요. 우리 수익률의 단위 또 퍼센트로 썼잖아요. 우리 10장 11장에서 괜히 수익률 내용을 배운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자본 비용을 배우기 위해서 수익률에 대한 내용을 배웠던 거고, 그걸 배운 이유, 그러니까 자본 비용은 투자 수익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먼저 한번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같은 거다. 이제 입장만 바꾼 거예요. 기업의 입장으로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특정 자산의 수익률은 자산의 위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특정 자산의 수익률은 투자자의 개념이고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따라서 특정 자산의 수익률은, 이 말은 기업의 입장에서의 자본 비용은 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여기다 끼워 넣어도 돼요. 같은 말이니까. 따라서 수익률은 자산의 위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본 비용도 같은 거니까 당연히 자산의 위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시장이 기업의 자산에 대한 위험을 얼마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다 라는 거예요. 결국 자본 비용은 수익률과 같은 거다. 수익률은 위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을 벌어야 함이라고 써있네요. 자, 요구 수익률, 적정 할인율, 자본 비용은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인다. 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은 수익률과 자본 비용은 같은 거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트 오브 캐피탈은 프라이머리 기본적으로 펀드의 사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펀드의 소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내가 어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스가 되겠죠. 펀드의 소스. 내가 돈을 뭐 국민은행에서 빌리든 우리은행에서 빌리든 그거는 아마도 내가 적용받는 이자율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0.0 몇 퍼센트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이자율일 것이다. 자본 비용이 크게 소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자본의 사용에 의해서, 자금의 사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경우 이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은행에 가서 돈 빌릴 때 그냥 돈 빌려주세요 하면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기업이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거를 평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업이 지금 사용하려는 그 자금의 목적이 뭐 안정적인 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리스크가 낮은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낮으니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주기도 하고, 만약에 이 자금의 사용처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높은 수익률, 그 리스크가 높으니까 높은 수익률을 적용하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어느 은행을 가서 돈을 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빌린다. 그게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게 바로 The cost of capital depends primarily on the use of the funds라는 거예요. Not the source of the funds라는 거죠. 자, 리칼드 리턴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자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요구 수익률과 자본 비용은 같은 말이다 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 비용을 배우고 있지만 사실상 요구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게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현금 흐름의 위험에 기반한 적정 할인율과 같음. NPV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함.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자본 제공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함이라고 써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자, 코스트 에퀴티, 자기 자본 비용부터 하겠습니다. 자기 자본 비용.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근데 자본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자기 자본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채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한 비용이 자기 자본 비용. 자기 자본 투자자들이 기업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의 위험에 기반하여 요구하는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자, 또 말해요. 비용, 자본 비용과 수익률은 같은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기 자본 투자자들, 즉 주주들이 받아가는 수익률이 자기 자본 비용이에요. 회사는 주주들에게 수익률을 주는 것이고 주주들은 회사한테 수익률을 받는 거예요. 내가 돈 투자한 대가로, 주식 산 대가로. 자기 자본 비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주주들이 받게 되는 수익률,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인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 중에서 어디에서 이제 주주들의 수익률이 들어가는가, 이제 우리 대학원 수업에서는 이제 수식 같은 건 다 배제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었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대충 알아두세요. 여러분 뭐 늘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럼 저를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수업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제 수업을 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스킵하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안 들을 게 거의 100%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겠다고만 하면 제가 당연히 열심히 가르치죠. 자, 그래서 뭐 이거 배당 성장 모형이 몰라도 되고, 네, 이 내용들 다 몰라도 되겠습니다. 네,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네, 뭐 중요할 수 있지만 이거 계산하는 게 뭐 여러분한테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번에는 부채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채권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자기 자본 비용은 쉽게 말하면 자본 비용과 수익률은 같은 거다. 자기 자본 비용은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 부채 비용은 당연히 그럼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뭐 신규 차입금에 대해 지급해야 되는 이자율과 같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율, 그게 부채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용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과 같음.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일한 채권 등급의 신규 발행 채권의 이자율로 대체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부채 비용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과 같고요. 만기 수익률로 이제 부채 비용을 이제 만기 수익률이 부채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부채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만기 수익률을 보면 된다.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보면 되고, 이제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써 있는데, 뭐 우리가 예전에 채권 배울 때 이야기를 했지만, 자, 수익률은 가격과 같은 의미라 그랬죠. 수익률과 가격은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서로 방향만 반대일 뿐 수익률과 가격은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어요.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말은 채권의 가격을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근데 채권의 가격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대부분의 채권은 가격을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그 채권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알겠죠. 딜러들은. 하지만 그 딜러들을 제외하면 전 세계 99.999%의 인구들은 특정 기업의 채권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채권 거래는 매우 극소수의 딜러들끼리만 거래를 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주식 같으면 뭐 삼성전자, 뭐 텐센트, 뭐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주식들은 내가 그 주식을 거래하지 않아도 그 주식의 가격이 공시가 돼요.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알리바바 주식이 얼마인지. 주식은 그렇게 거래소에 거래소에 상장이 된 주식들은 사람들이 워낙 거래를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가격이 우리가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관찰하기 어렵다. 그 얘기 하다 말았죠. 어,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된 주식이라면 가격을 관찰하기가 쉬운데 네이버 뭐 야후 파이낸스 조금만 검색해 보면 전 세계 주식에 대한 가격을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하는 그 채권은 일단 공모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거래하는 딜러들이 몇 명 안 돼요.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일일이 공시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있긴 있지만 드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채권은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일한 채권 등급의 신규 발행 채권을 처음 발행할 때에는 이자율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규 발행 채권이 나올 때 그 이자율로 이제 대체한다. 뭐 이런 팁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용은 액면 이자율과 무관하다. 뭐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액면 이자율은 뭐 전혀 중요한 이자율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이자율은 만기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부채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 수익률 계산하는 거 뭐 복잡한 식인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부채 비용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자는 우리가 부채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게 이자죠. 어떻게 보면 이자가 자본 비용이 되겠는데 이자는 텍스 디덕터블 해요. 이자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회사로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빚을 쓰는 대가로 이자를 채권자한테 주잖아요. 그게 부채 비용이라고 그랬죠. 채권자한테 이자 비용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그거 주는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요. 세금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그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것은 채권자에게 주는 이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세금이라는 형태로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채권자로부터 돌려받는 건 아니고 정부로부터 돌려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After Tax Cost of Debt이랑 Before Tax Cost of Debt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공식만 먼저 보면 세해 전 부채 비용, before tax가 세해 전이죠. 세금 내기 전. before가 전이고 after가 후잖아요. 우리말로 전후니까 얘는 세해 후, 얘는 세해 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금 내기 전, 얘는 세금 낸 후라고 할게요. 그럼 before tax가 세금 내기 전이에요. 얘가 BT라고 써있죠. 이게 세금 내기 전. 세해 후의 부채 비용은 기업이 세금까지 그 세금을 공제받는 것까지 감안한 그 이후에 기업이 지출하는 세후 부채 비용은 세전 부채 비용에서 1-TC를 곱한 값이다. 여기서 말하는 TC는 Corporate Tax Rate, 법인 세율이에요. 즉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세후 부채 비용은 세전 부채 비용보다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1 Corporate Tax Rate인데 세율이라는 게 뭐 한국 같으면 20%, 22% 이런 거죠. 22%, 미국 같으면 15% 이렇게. 그럼 1 빼기 0.15 하면 0.8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전 부채 비용에서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세후 부채 비용은 더 작아져요. 세전 부채 비용은 채권자한테 주는 비용이 세전 부채 비용. 세후 부채 비용은 그거 줬지만 그거 주면서 동시에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돌려받는다. 그럼 나한테 받은 돈이 생기는 거니까 나간 돈에서 내가 받은 돈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이 세후 부채 비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문제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What's the after tax cost of that? 그러면 before tax는 before tax는 9%죠. 세전 부채 비용은 9%고 corporate tax rate는 40%예요. 옛날에는 미국 법인세가 높았으니까 지금은 매우 낮아서 이렇게까지 안 나오지만 트럼프 이전의 정부까지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34, 35% 이 정도였어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반올림해서 40이라고 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9%가 의미하는 것은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 빌릴 때 9% 이자율로 빌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 자본에 대해서 9%만큼, 원금에 대해서 9%만큼 이자를 줘야 돼요. 따라서 은행은 9%만큼 수익을 버는 거예요. 은행이 버는 수익률은 9%. 그 수익은 어디서 나온다? 기업이 그 돈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에서 나온다. 이자 9%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계산 공식에 따르면 이 공식에 집어넣어 보면 9%는 세전 부채 비용인 것이고 거기에 1 마이너스 법인 세율을 빼래요. 1 마이너스 법인 세율 0.4죠. 40%니까. 그럼 이 값은 0.6이란 말이에요. 9% 곱하기 0.6 하면은 5.4%죠. 세후 부채 비용은 5.4%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 기업이 채권자에게 9%를 주는 거예요. 9% 비용을 줬어요, 채권자는. 그러니까 채권자는 9% 받은 거고 기업은 준 거죠, 9%를. 기업은 9% 줬고 채권자는 9% 받았어요. 채권자의 수익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9%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9%를 이자라는 이름으로 줄 때 정부는 그 기업한테 세금을 공제해줘요. 이자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 내기 전 비용이기 때문에 이자 낸 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기업한테 몇 퍼센트를 돌려줍니다. 바로 3.6%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 3.6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9% 곱하기 0.4에서 나온 거예요. 법인 세율이 40%니까 이 원래 채권자에게 줬던 9%에 법인 세율만큼 곱해서 3.6%를 정부로부터 기업이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최종, 다시 말하면 세후 부채 비용은 9%를 채권자에게 줬지만, 기업이 채권자한테 줬죠. 방향이 채권자에 주는 방향이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기업이 받았어. 이쪽은 이제 받는 입장이잖아요. 3.6을 받았단 말이야. 받은 거를 빼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게 5.4%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9%를 채권자에게 줬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로부터 3.6을 받아요. 9를 줬지만 3.6을 받아온다. 그러니까 돈이 9가 나갔고 3.6이 들어왔으니까 결국에는 총으로 따지면, 전체로 따지면은 결국 5.4만 돈이 나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5.4가 나갔어요, 돈이. 근데 채권자는 9를 받았어요. 그럼 받은 사람은 9를 받았고 준 사람은 5.4만 나갔다는데, 그러면 그 도망간 3.6은 어디 있느냐? 3.6은 정부가 기업한테 줬다. 정부가 준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권자에게 9를 줄 때 회사는 5.4를 담당했고 정부가 3.6을 담당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3.6은 정부가 냈고 5.4는 기업이 냈어요. 이 둘을 합쳐서 9%가 채권자에게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뭐 정부가 얼마 줬는지 기업이 얼마 줬는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채권자의 수익은 9%다 이것만 알면 돼요. 따라서 세후니 세전이니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수익률만 생각한다면 세전 수익률, 세후 수익률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세전 세후를 따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우리는 지금 법인세에 대한 내용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만 보자면 우리는 채권자는 법인 세율이 얼마인지 거기에 관심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는 수익률 받는다, 9% 받는다 이것만 알면 돼요.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주는 9%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세후 부채 비용이 더 중요하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전 부채 비용과 세후 부채 비용 이거의 구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우선주 비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뭐 대충 넘어가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부채 비용이라는 거를 따로 배웠어요. 왜냐면 기업은 두 군데서 자금 조달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본으로도 자금을 조달하고 부채로도 자금을 조달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두 군데서 조달하는데, 그래서 주주에게 줘야 되는 비용이 따로 있고 채권자에게 줘야 되는 비용이 따로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본 비용이 부채 비용보다 높아요. 자기 자본, 주식이 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주식을 의미하고 얘는 하이 리스크인 거죠. 부채 비용은 채권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로우 리스크란 말이에요. 로우 리스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낮겠죠. 하이 리스크니까 하이 리턴일 거예요. 자기 자본 비용이 일반적으로 부채 비용보다 높아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자기 자본 비용을 만약에 10%를 줘야 돼요. 주주들에게. 그게 바로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만약에 4%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얘와 얘는. 왜냐면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용이 부채 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의문점은 이거예요. 주주들에게는 10%를 줘야 되고
채권자들에게는 4%를 줘야 돼요. 그렇다라면 회사는, 기업은 얼마를 벌어야 되나? 이게 바로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기업은 얼마를 벌어야지 얘네한테는 10%를 주고 얘네한테는 4%를 줄 수 있나? 바로 그거에 대한 해답이, 기업은 얼마를 벌어야 되나? 이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WACC예요.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에요. 그래서 이 WACC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금융을 공부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단어 중 하나예요. 가중 평균 자본 비용 이렇게 길게 보통 안 써요.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이렇게 길게 잘 안 쓰고 그냥 보통은 WAC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자 WACC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다 까먹겠죠, 이 내용들. 뭐 다 까먹어도 WACC라는 걸 보면은 이게 갑자기 뭐 신문 같은 데서 이런 거를 본다. WACC라는 걸. 그러면 이거는 자본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사는 얼마를 벌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WACC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자기 자본 비용은 10%, 그다음에 부채 비용. 여기는 이제 전 세후 안 썼는데 예를 들어 세후라고 써보죠. 세후 부채 비용이 4%다라고 한다면 그거의 가중 평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식을 50% 쓰고 채권을 50% 쓴다. 반반 쓴다. 라고 한다면 기업은 10과 7의 중간인 7%를 벌면 돼요. 7% 벌어서 얘한테 10%, 7%를 벌어야지만 얘한테 10%, 얘한테 4%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기업의 부채가 50이고 자기 자본이 50이에요. 그러면 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이니까 10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채한테는 몇 퍼센트? 4%를 줘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4%, 세후 부채 비용 4%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채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 0.04다. 그러면은 50에 4%면 얼마예요? 2달러죠. 자, 자기 자본 비용 10%래요. 그러면 10% 0.1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얘한테는 5달러 주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채권자한테는 채권자가 50달러만큼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중에 얘네한테 4% 줘야 되니까 회사는 얘한테 2달러를 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본, 주주로부터는 50달러 역시 투자를 받았는데 50달러에 대해서 10%만큼 비용을 줘야 되니까 10% 주려면 5를 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답 나오죠? 기업은 자산으로부터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7달러. 7달러 벌면 되죠? 왜냐면 얘한테 2 주고 얘한테 5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7을 벌어야지 2, 5 합쳐서 7 줄 거 아니에요? 얘한테 2 주고 얘한테 5 주려면 7을 벌어야지 이렇게 2와 5를 나눠서 줄 수 있겠죠. 7달러 벌어야 돼요. 근데 총 자산은 100이라 그랬어요. 왜? 50과 50의 합이니까. 내가 총 자산 100을 구성하기 위해서 부채로 50을 조달했고 자기 자본으로 50을 조달했으니까 총 자산은 100일 거예요. 이 100을 가지고 얼마를 벌어야 된다? 7달러를 벌어야 돼요. 100을 가지고 7달러를 벌어야 된다. 따라서 수익률, 기업은 얼마를 벌어야 된다? 7%를 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나요? 기업은 얼마를 벌어야 된다? 7% 벌어야 된다. 왜? 얘한테 2, 얘한테 5를 줘야 되기 때문에 7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회사가 가진 자산은 100이니까 100 가지고 7%를 벌어야지 7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바로 이 7%에 해당하는 개념이 WACC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WACC는 The overall return the firm must earn 이에요. 회사가 벌어야 하는 돈, 수익이라는 거예요. WACC는 회사가 벌어야 하는 수익. 제가 여기도 썼죠. 회사는 얼마를 벌어야 되는, 회사는, 기업은 얼마를 벌어야 되나? 라고 썼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회사가 벌어야, firm must earn 이라는 거죠. 회사가 벌어야 되는 전체적인 수익이라는 거예요. On its existing assets to maintain the value of its stock. 그래서 그 기존의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으로부터 벌어들여야 하는 수익률이 WACC다라는 거고, WACC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냥 이 식까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예요. 자기 자본 비용과 세후 비용의 가중 평균치입니다. 가중 평균하면 돼요. 아까 우리 여기서 가중 평균 했잖아요. 10%.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부채와 자기 자본이 반반이죠. 50달러, 50달러. 즉 반반이에요. 자기 자본의 비중이 0.5이고 그 다음에 부채의 비중이 0.5예요. 이렇게 반반인 경우에 기업은 얼마를 벌어야 되는가? WACC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기 자본의 비중이 0.5죠. 0.5 곱하기 이거 퍼센트 10% 더하기 부채의 비중 0.5죠.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이게 가중 평균이에요. 자기 자본의 가중치, 비중이라는 게 가중치예요. 합쳐서 1이 되어야 되는 가중치 곱하기 퍼센트 수익률, 그리고 가중치 곱하기 수익률 4%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0.5 곱하기 10% 5%, 0.5 곱하기 4% 2% 합치니까 7%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WACC라는 건 뭐다? 자기 자본 비용과 세후 부채 비용의 가중 평균이다 라고만 알면 됩니다. 다음에 세금과 WACC를 볼게요. 기업의 자본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후 현금 흐름에 대한 적절한 할인율을 계산해야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후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전 현금 흐름이 중요하지 않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후 법인세를 이미 고려하고 난 뒤의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감소, 지금 부채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돌아가면 전 부채 비용, 이 부분은 바로 채권자가 받아가는 수익률이에요. 기업이 채권자에게 주는 수익률. 근데 그게 작아져서 이 1-TC를 곱하면 작아지니까, 값이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이 값을 곱해서 작아져서 세후 부채 비용이라는 값으로 회사한테 돌아온다. 그 이유는 기업이 이 세전 부채 비용만큼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그와 동시에 정부로부터 받는 그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을 빼주기 때문에 세후 부채 비용은 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국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보면 그 한국도 그런 경우 많아요.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법인을 설립한 사업자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사장님들이죠. 쉽게 생각하면 어디 뭐 조그만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산을 구매할 때 자산을 이제 법인의 이름으로 이제 개인의 이름 말고 법인의 이름으로 자산을 구매할 때 빌리는 형태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차 리스라고 들어봤어요? 자동차 리스라고 부르는데, 자동차 리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빌리는 형태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빌려요. 그 빌리는 형태로. 그러니까 자동차를 매달 이자 갚는 식으로 자동차를 빌리는 거예요. 자동차를 내가 받고 대신에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그걸 자동차 리스라고 하는데, 리스를 하게 되면 자동차 구매 가격보다 자동차 리스 비용이 훨씬 비싸요. 차를 사는 게 훨씬 싸요. 차를 그냥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자동차 리스에서 매달 그 돈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개인들은 당연히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개인들은 자동차를 구매해요. 차를 사죠. 왜냐면 리스할 이유가 없으니까. 비싸니까 얘는. 근데 법인은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 비싼데도, 리스 비용이 더 비싼데도 왜 굳이 리스를 하느냐? 리스 비용이 비싸지만 리스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자처럼 돈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로부터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 리스 비용으로 지급하지만 그와 동시에 만약에 법인 세율이 20%라면은 100만 원 중에 20만 원만큼은 그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요. 난 20만 원만큼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1 밀리언이다. 라고 한다면 리스를 하게 되면은 1 밀리언은 지출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만약에 세금이 법인 세율이 20%라면 0.2 밀리언만큼은 세금 공제를 받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후로 따지면 결국 0.8 밀리언만 지출하는 거죠. 1 밀리언이 리스 비용으로 나가는 거지만 그 중에 20%는 정부로부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0.8 밀리언만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법인의 입장에서. 개인은 이런 거 없어요. 자, 법인은 이렇게 하면 되니까 1 밀리언이라고 생각하면 비싸서 못해요. 그런데 0.8 밀리언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닌 거예요. 이건 싼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은 리스 비용이 자동차 구매 가격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매 가격이 뭐 이거랑 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0.9라고 쳐봅시다. 0.9 밀리언이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리스가 1 밀리언이고 얘는 0.9니까 얘가 더 비싸잖아요. 개인들은 당연히 0.9 주고 살 거란 말이에요. 0.9 밀리언 주고 자동차 사겠죠. 1 밀리언 비싸니까. 하지만 법인은 굳이 리스를 한다. 1 밀리언 주고라도 리스를 한다. 왜? 1 밀리언을 그 리스 비용으로 지불했지만 그와 동시에 세금을 0.2 밀리언 아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낸 돈은 0.8밖에 안 된다. 그러면 0.9 내서 사는 것보다 0.8 지출하면서 리스하는 게 더 싸니까 법인은 리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사장님들, 자영업하는 사장님들, 특히 의사 뭐 이런 사람들, 의사들이 이제 돈이 많죠 보통. 그런 사람들 돈 많지만 자기 돈 주고 차 안 사요. 보통 그 병원의 이름으로, 회사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살아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중국도 아마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중국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런 자동차 리스 같은 게 많이 있는지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세후 부채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거죠. 결국 부채, 빌리는 형태로 하게 되면 세금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싸진다 라는 겁니다. 자,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가능. 즉 부채, 즉 이 말은 뭐냐면 부채 비용은 이제 세금 때문에 세후 부채 비용이 싸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부채를 빌릴 때는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자는 세금공제 혜택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주주들한테는 우리가 배당을 지급하죠. 근데 배당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배당이 왜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냐? 배당은 돈 내는 순서가 있죠. 기업이 그 지급 순서가 이자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법인세죠. 그 다음에 배당 줘요. 자, 이자를 내고 나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세금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자를 얼마 냈느냐에 따라서 이자를 내고 나면 돈이 팍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세금을 조금 낸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자를 먼저 내고 세금을 나중에 내기 때문에 이자는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금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금은 이자를 내고 나서 그 남은 금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내는 거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배당은 세금 내고 나서 주는 게 배당이에요. 배당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 세금 이미 내버린 돈이니까. 세금 이미 돈 냈고 그 남은 돈으로 배당을 얼마 이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서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배당은. 따라서 배당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부채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기자본 비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채에만 영향을 준다. 어떤 영향을 준다? 부채 비용을 낮춰준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계산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WACC라는 걸 알았어요. WACC 기업의 자본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WACC는 이제는 이제 WACC 구하는 것까지는 다 끝났고, 이제 그게 부채 비용과 자기 자본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WACC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다 치고, 지금부터 나오는 WACC는 그냥 기업의 수익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기업에 대한 요구 수익률, 전체적인 요구 수익률인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WACC는 기업이 벌어야 되는 수익률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데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로 WACC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 투자가 기업의 기존 활동과 유사한 경우에만 적절하다 그랬습니다. 기업 전체 리스크와 상당히 다른 리스크를 가진 투자를 평가할 때에는 WACC를 사용하는 경우 부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랬네요. 또한 프로젝트뿐 아니라 사업부의 할인율에 대해서도 WACC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부 또는 프로젝트의 WACC는 적정 리스크와 자본 구조를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함.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 밑에 이거 보고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어떤 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의 사업부가 있어요. 삼성전자라고 해보죠. 삼성전자가 3개의 사업부가 있어요. A 스마트폰,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고 삼성전자에, 자, 이 회사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다 아는 회사죠. 여러분들 설마 모르지 않겠죠? 자, B 사업부에는 반도체를 만들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 세계에서 거의 1위를 하고 있죠. 반도체 생산량에서. 삼성전자 당연히 반도체 사업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C 가전제품을 만들어요.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있죠. TV,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거 다 삼성전자 만들잖아요. 에어컨 이런 거. 그런 가전제품 만들. 이렇게 삼성전자 안에는 3개의 사업부가 있어요. 그런데 각 사업부마다 요구 수익률이 달라요. 왜? 리스크가 다르니까.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그냥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업의 리스크가 높다. 리스크가 높으면 리스크와 리턴은 같은 그
같이 커지는 관계니까 리스크가 높다면 리턴도 커져야 되는 거죠. 20% 이렇게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은 리스크가 낮다? 그럼 얘도 리턴이 낮은 거죠. 이렇게 사업부별로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리턴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각 사업부별로 요구되는 수익률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왜? 수익률이라는 것은 가격과 동일한 개념이라 그랬는데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 이런 것은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스마트폰 사업부의 가격이 얼마, 반도체 사업부의 가격이 얼마, 가전제품 사업부의 가격이 얼마 이렇게는 알 수가 없잖아요. 따로따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만 나와 있지 각 사업부별로 주식이 따로 발행되는 것도 아니고 각 사업부별로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삼성전자 전체, 삼성전자의 WACC 즉 수익률만 알 수 있다. 15%. 자, 이걸 평균이죠. 20, 15, 10이니까 우린 평균 15% 그냥 씁시다. 평균적인 수익률만 알 수 있는 거지 각각의 수익률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잘 아는 사람,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20, 15, 10이라는 걸 알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 회사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은 이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 내부를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각 사업부별로 리턴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정보뿐이에요. 삼성전자는 15%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게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 IRR은 내부 수익률, 실제 얻게 되는 수익률, 여기에 투자했을 때 실제 얻게 되는 수익률이 17, 18,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의사결정, 올바른 의사결정은 IRR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를 해야 됨. 반대가 된다면 IRR이 더 작다면 투자하면 안 됨. 이어야 돼요. IRR이 더 크면 실제로 얻는 수익이 더 높으면 투자하고 실제로 얻는 수익이 더 낮으면 투자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 A 스마트폰 요구하는 건 20%예요. 20%를 요구하고 있는데 17%밖에 안 줘요. 그럼 여기는 투자하면 안 돼요. IRR이 얘보다 작으니까 투자하면 안 됨. 얘는 투자하면 안 돼요. A에는. 투자 X 해야 돼요. 자, B 18%가 15%보다 높죠. 15%를 요구하고 require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얻는 수익률이 18%다. 그럼 투자를 해야 되겠죠. 더 많이 주니까. 투자 동그라미. 가전제품 10%를 요구하고 있는데 12%를 준대요. 그러면 더 많이 주니까 얘도 투자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이게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이에요. A에는 투자하지 말고 B와 C에는 투자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의사결정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잘못된 의사결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를 때 각 사업부의 요구 수익률이 20, 15, 10이라는 거를 모를 때 이 부분을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경우에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15%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경우 나는 삼성전자는 15%면 돼 라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투자 의사결정 어떻게 내린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나는 15%만 벌면 되는데 얘는 17을 벌어줘요. 15면 만족하는데 17을 벌어주니까 여기에는 투자를 한다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자, 반도체 나는 15만 벌어주면 되는데 18을 벌어주네? 그러면 투자한다가 되겠죠. 투자를 한다가 돼요. 자, 마지막 C 가전제품 나는 15를 벌어줘야 되는데 얘는 12밖에 못 벌어요. 돈을 많이 못 벌어주네. 그럼 여기는 투자를 안 한다가 되는 거죠. 자, 이 앞에 거
X, O, O 이게 올바른 의사결정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면 20, 15, 10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X, O, O 이렇게 투자할 텐데 이 부분을 모르고 우리가 이거밖에 모른다면 이 15% 이거밖에 모른다면 우리의 의사결정은 O, O, X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B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둘 다 O니까. 제대로 해도 O, 잘못해도 O. 그러니까 상관없지만 A랑 C는 문제가 발생해요. X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는 이걸 의미해요. SML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의 기준선이에요. 이게 이제 리스크를 감안한 요구 수익률인 거죠. 이 빨간 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투자, 빨간 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투자를 안 함이 되어야 돼요. 이 빨간 선보다 위에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되고 빨간 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투자를 안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의사결정이에요. 자, 그럼 잘못된 의사결정은 뭐냐? 이 빨간 선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회사의 WACC만 아는 거죠. 빨간 선이라는 건 뭐냐면 각 사업부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 그게 빨간 선이에요. 베타가 낮으면 수익률이 낮고 베타가 높으면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이 빨간 선이 의미하는 것은 각 사업부별로 베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다르다. 요구해야 되는 수익률이 다르다라는 게 빨간 선. 파란 선은 뭐다? 파란 선은 이걸 모르고 있을 때,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경우. 각 사업부별로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그냥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15%다. 이것만 아는 경우. 그게 바로 이 파란 선. 그냥 오로지 기준이 이거예요. 15%. 얘보다 높으면 투자하고 얘보다 낮으면 투자 안 하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안해 주지 않는 거죠. 각 사업부별로의 리스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회사 내부 사정을 자세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 빨간 선보다 위에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되고 빨간 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투자를 안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결정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은 파란색보다 위에 있으면 투자를 하고 파란색보다 아래에 있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게 잘못된 결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결정이 발생돼요. 자, 빨간 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그런데 동시에 파란 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우린 잘못된 결정을 하면 투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incorrect acceptance가 돼요. 투자를 안 해야 되는데 해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반대가 되겠죠. 여기는 빨간색 선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인데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투자해야 돼요. 위쪽에 있으니까 지금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파란 선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투자를 안 해버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incorrect rejection이 되는 거예요. 투자를 accept 했어야 되는데 reject 해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의사결정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회사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부 사정을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단일 사업체 방법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은 삼성의 각 이 산업에 대해서 몰라요.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 각 사업의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우리는 삼성전자 전체만 안다. 나는 스마트폰만 알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서만 알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업에만 전적으로 집중한 회사를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만들고 스마트폰만 만드는 회사를 찾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만 만드는 회사.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에 폰만 만드나요? 폰 말고 다른 것도 만드나? 뭐 예를 들면 화웨이가 폰만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화웨이의 주가를 참조하는 거죠. 화웨이는 폰 말고 다른 건 안 만드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만드는지. 만약에 폰만 한다면 뭐 대만의 스마트폰만 하는 회사들 많죠. 뭐 오포도 있고 그런 회사들. 스마트폰만 만드는 회사를 하나 차려서 그 회사의 WCC를 참조하자는 거죠. 삼성전자는 여러 개를 다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 15%라는 내용만 가지고는 스마트폰의 요구 수익률 20% 이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하나만 하는 회사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의 WCC는 결국 스마트폰 산업에 WCC랑 연관이 돼 있을 테니까 그걸 참조하자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사업, 그런 회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자, 주관적 방법은 뭐냐면 주관적으로 평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봐서 이런 식으로 대충 봐서 높아 보이면은 높아 보이면 좀 올리고 낮아 보이면 좀 낮추고 이렇게 하자는 게 이제 주관적 방법입니다. 딱 봐서 그냥 리스크가 이 회사 평균보다 리스크가 높다. 그럼 그냥 더하기 10, 더하기 5 이렇게 하고 리스크가 더 낮은 것 같다.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주관적으로 때려 맞추자라는 게 주관적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